지금 서울 수도권은 다시 전고점 회복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대요. 앞서서 미분양 추이 꼭 보자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상황이 너무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게 일종의 비대칭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칭이 아니라 둘이 어긋나서 따로따로 간다. 이런 흐름이겠죠. 이 비대칭화를 말씀드릴 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바로 잡을게요. 너무 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방도 비수도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안에서도 다르군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네. 보여드리면요. 이게 전체 이 숫자를 표현해 놓은 이 미분양주택 건수는 전체예요, 전체. 네. 그 중에 일부가 비수도권이고 일부가 수도권이에요. 근데 수도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녹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네. 특히 미분양주택 건수가 가장 많이 쌓였었던 지역이 대구, 경북, 충남 요런 지역들이에요. 네. 근데 요런 지역도 뭐 미미하게나마 미분양주택이 다소 해소되고 있어서 그 모습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상승 반전한 지역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값도 상승 반전한 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네. 근데 이 비대칭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 이것은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소위 인구 감소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 수요가 줄어들 될 건데 거라는. 수요가 네. 줄어들 건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당장 반박을 한다면 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작했습니다. 20년, 21년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 부동산 매매 가격 급등기예요. 수요가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인구 감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구 감소 속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적, 결과적으로 인구의 규모가 더 줄어드는 거죠. 또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가 늘어요. 근데 사실상 가구가 분화되면서 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면서 의외로 전체 주택 수요는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가구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은 반박이에요. 네. 가끔 1인 가구가 어떻게 집 삽니까? 이런 말씀하신데 1인 가구도 어딘가에 집을 살아야 됩니다. 전세의 형태든 월세의 형태든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게 1인 가구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그 1인 가구가 집을 못 사도 다주택자가, 자산가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주는 거예요. 주고. 그게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집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적어도 live, 살아야 되잖아요. 바이는 못할지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반박인 거고요. 네. 세 번째, 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의 표현은 우리 한국에 어울린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비수도권에 어울리는 현상이에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편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인구 추계를 여러분 통계청의 인구 추계 2065년까지 인구 추계 결과를 보시면 좋아요.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입은 앞으로도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표현이 사실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예요. 그 책에도 제가 지도 중에 지방 소멸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을 굉장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미 관찰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평창에 좀 다녀왔었는데 네. 평창 옆에 무슨 군이 있는데 네. 3년 동안 아이가 울지 않았대요. 그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인구는 없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또 없는데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인구는 있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되고 제가 그 군소도시 지역에 책임 있는 자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네. 강연 초대를 종종 받아요. 뭐 지자체 장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과 당선되기 위한 정책 공약이 뭔지 아세요? 인구를 늘려놓겠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인구를 늘려놓기 위해서 산업을, 기업들을 유치하고 사람을 불러오겠다. 그게 대부분의 고민이에요. 근데 그 인구 소멸 현상, 인구 소멸 도시가 등장하는 이런 현상은 안타까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죄송하네요. 근데 그것은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 인구 쪽에 대가가 조영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저도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이 아마 10년 전쯤에 나왔겠지만 책 제목이 정해진 미래죠.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인구 추계가 네. 과거의 출산율을 전제로 추계한 거예요. 근데 최근 출산율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업데이트되는 인구 추계는 그거보다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하면 안 됩니다. 저출산이라는 우리 사회 문제,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구 소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기를 이 부동산 시장도 투자화되고 있다. 투자화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 투자자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거주하는 분들이 사시겠지만 근데 거주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집값 싸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은 싸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사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예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할 때 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인구 소멸 도시의 경우에는 다시 집값이 반등하지 않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가 일어나겠죠. 네,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네, 속상하고 설명을 다 구조적으로. 예, 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인구 소멸 도시에 계실 거주하신 수 분 있으니까요. 계시거든요. 예. 근데 드리는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 대응하자는 거죠. 네, 네. 알고 대응하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지역, 힘들 지역,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구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인구 구조적으로 설명드렸죠. 네. 근데 인구 말고도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정책이 있어요. 근데 금리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금리가 비대칭화를 이룰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변수니까요. 그렇죠. 모두에게 줄 수 모두에게 있는. 적용돼요. 제가 금리를 뭐에 비유했냐면 비를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금리예요. 근데 재정정책은 물조리개예요. 대상을 골라서 줄 수 있어요. 좀 달라요.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입니다. 인구가 아니라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살아남을 지역과 힘들 네. 지역을 나눌 때요. 인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네, 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면 되죠. 대표적인 예죠. 그 정책을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데 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거의 직전 며칠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그거 제가 쫙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뭐냐면 신도시 건설입니다. 한마디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지역 네. 선정하고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예요. 훨씬 저보다 어리시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네. 경험한 신도시가 어디예요? 최근에요. 네. 마곡 신도시. 마곡 신도시. 네, 네. 좋네요. 동탄 신도시 가보셨어요? 네, 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너무 크고 구조적으로 너무 좋은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불과 신도시가 들어서기 직전에 뭐였는지 아시죠? 논이었나요? 네. 이 신도시는 뭐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남 신도시.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당, 일산. 천지개벽하죠. 네, 이런 게 다 신도시예요. 네네. 물론 지방에도 뭐 신도시, 뭐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를 만들어요. 물론 그 신도시 인근 지역은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이에요. 그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죠. 아무것도 네네. 없던 지역에 거대한 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가치 상승폭이 어때요? 그 어떤 지역보다. 드라마틱하죠. 근데 실제 강남구의 몇 개 동보다 위례의 집값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비중심 강남이죠. 평균 밑에 예, 있는. 예. 신도시예요. 그게 신도시. 강남구보다 높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도시 건설, 3기 신도시와 주택 공급 지역을 선정하고 택지 개발하고 이런 게 주택 공급 대책인데 이런 것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네.
가정을 해보면 주택 공급을 막연히 늘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의 경우에는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해요. 근데 이 신도시가 다 한꺼번에 그냥 신도시라고 표현할게요. 이 신도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입니다. 이게 또 제약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도 비대칭화는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는 표현이고 이것은 23년 전망에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고 2050년 전망에도 비대칭화를 붙일 수 있어요. 이름할 수 있어요. 근데 24년 경제 전망에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한 이유는 네. 바로 정책 때문이에요.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는 분명 비대칭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책의 효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신도시 건립해 놓고 동탄 신도시 가면요. 여기가 한국이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가보셨어요? 완전 다른 완전 것 같아요. 달라요. 호수공원 같은 데 걷고 있으면 맞아요. 불꽃 축제도 많이 하고. 그 분수쇼 같은 네.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 사람이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될 수밖에 되거든요.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인구의 이동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아.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인구의 이동을 만드는데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해서 사세요라는 정책인 거예요. 이게 비대칭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겠고요. 네. 지금 이것저것 다 오르잖아요. 네. 주택 건설비도 다 올라요. 그럼 분양가도 오르잖아요. 이게 올리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 분양 가격이 오르게 만드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어요. 물가 상승 압력은. 그건 맞잖아요. 역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마침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에 건설 인허가 받고 건설 자재 유통받아서 건설하다 보면 주택 가격, 분양가로 물론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주택 정책 방향도 집값을 떨어뜨려 놓는 방향은 아닐 것이고 비대칭화를 좀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칭화.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집값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시야를 넓혀주신 것 같아요. 인구, 정책 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서 수도권 근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 기회 잡아도 좋겠다라는 결론이 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마 네. 그쪽 기회를 보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월부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투두리스트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을 조언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전체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내 집 마련은 전체 시장을 안 봐도 되지 않느냐,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 시장을 좀 보시고요. 전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 가격 등락률 매매. 그 추이 자체 등락률. 그걸 좀 꼭 팔로우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쫓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만큼은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콩나물 수천 번 깎으면 뭐합니까? 집값 한번 잘 싸게 사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지당하신 그리고 말씀이에요. 집값을 이렇게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예. 저점에서 사서 1억 싸게 사는 것은 여러분 1억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으로. 1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누군가의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공부해 가면서 주택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버겁고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직접 돈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번거로워요. 가장 쉽게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거는 적어도 여러분이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 이 두 가지 지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시장을 읽고요. 네. 시장을 읽고 관심 있는 지역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특히 24년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정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 대책 그 내용 보신다거나 어떤 뭐 책에도 제가 그 부분 설명해 놨어요. 어떤 지역들이 지역들. 주택 공급 지역이 신도시고 그런 지역은 지금의 신도시 지정됐을 때 집값 오르고요. 그리고 삽들 때 오르고요. 건물 들어설 때 또 올라요.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막 또 들어오면 또 집중되면서 오르고 백화점 들어서면 또 오르고요.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 보셨잖아요.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그 신도시 건설 주택 공급 계획 어떤 지역인지 면밀하게 좀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은 3대 투두리스트로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바쁜 현대인들, 월급쟁이이신 분들 미루지 마시고 시장을 읽는 것, 여기서 네. 미분양과 집값 등락률 꼭 보고, 두 번째는 관심지역 추리돼 정책이 많이 힌트가 되니까 이것과 신도시 계획, 이곳은 꼭 보자. 네. 임장도 가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그 관심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 사무소라는 커피숍에 방문하는 거. 네. 그런 걸 이제 어, 재미삼아 하시는 거. 네네. 이 집을 취미로. 방문하고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심 있는 지역이 정말 신도시 딱 선정됐는데 집값 오르고, 그리고 정말 삽떴는데 집값 오르고 하는지를 직접 관찰하십시오. 이런 지역의 인구 감소가 웬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구 감소가 말이 맞는 대상 지역인가요?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내 집 마련 공부해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